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쌓아둔 회사 스트래티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트코인 ETF에서는 시장의 돈들이 기록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ETF가 뭐냐?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돈을 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은 이거 이러다가 암호화폐 시장 진짜로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비트코인 큰손들의 거래가 6주일 만에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겁먹은 돈들 공포에 질려가지고 손절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큰손들은 매집하고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이 무너지는 자리일지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일지 오늘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부터 살펴볼게요. 한쪽에서 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다른 쪽에서 산다는 데이터가 나와요. 근데 둘 다 가짜가 아닙니다. 둘 다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실 두 개가 정반대로 부딪힌다. 진짜 중요한 신호가 그 사이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누군가는 팔고 있고 또 누군가는 사고 있는가? 이걸 알고 계시면은 오늘 비트코인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한 쪽부터 살펴볼게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얘긴데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무려 84만 개 넘게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판 거는 딱 32개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은 37억 원 규모인데요. 84만 개 중에 32개니까 전체의 0.004% 수준이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 비하면은 거의 티도 안 나는 수량입니다. 그렇다면 왜 팔았을까요? 여기가 더 중요한데 비트마인 회장 톰 리 측에서 코인데스크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확신이 꺾여가지고 판 게 아니라 약속한 배당금을 주려고 판 거라고요. 이 배당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특정 투자자들한테 정기적으로 주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일부를 정리했다는 거고 이미 예고돼 있던 움직임이라는 뜻이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싫어져서 던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톰 리가 직접적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스트래티지 측에서 0.004%밖에 안 팔았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술렁이고 폭락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정답은 금액이 아니라 이 4년이라는 시간과 단어 속에 있습니다. 스트래티지가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을 매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절대 안 판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처음으로 깨져버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한 거는 32개라는 양이 아니라요. 이 절대 안 판다는 약속이 깨졌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 그 자체겠죠.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공포의 정체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톰 리 측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 매도, ETF 자금 유출 이런 무서운 신호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바닥을 다질 때 뒤늦게 나타나는 신호다. 이렇게 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후행지표라는 겁니다. 이 후행지표가 뭐냐? 앞일을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뒤늦게 확인해주는 신호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서운 헤드라인이 떴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떨어진다? 폭락 예고가 아니라요. 이미 바닥을 지나갔다라는 뒤늦은 도장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근거는 다음에 나올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제 산 쪽을 볼 차례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소름이 돋는데 온체인 분석회사 센티멘트가 데이터를 하나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온체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 장부에 실제로 찍힌 진짜 거래를 뜻하는데요. 누가 코인을 진짜로 옮겼는지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고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그 장부를 봤는데요. 한 건에 1억 5천만 원이 넘는 큰 거래가 하루에 1만 개가 넘게 터졌습니다. 정확히는 1만 95건이었고요. 이게 6주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이 한 방에 움직인 거는 보통 개인이 아닙니다. 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큰손들,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소행이죠. 센티멘트는 이걸 고래들의 매집 신호로 해석을 했고요. 매집은 조용히 사 모은다는 뜻이고 참고로 이때 비트코인 한 개 값은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보이시나요? 겁먹은 돈들은 ETF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조용한 큰손들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을 그 자리에서 쓸어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시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무서우면 바로 파는 사람들, 그리고 길게 보고 잘 안 파는 사람들. 앞쪽을 약한 손, 뒤쪽을 강력한 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약한 손이 던진 물량들, 강한 손들이 전부 받아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코인이 넘어가면요. 그 가격대가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겁먹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요. 다 던질 사람들이 이미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도세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핵심인데요. 여기서 진짜 보셔야 될 거는 얼마나 팔렸느냐가 아니라
누가 팔고 누가 샀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흐름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구간들 무너지는 자리라기보다는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서운 뉴스들이 앞을 예고하는 신호가 아니라요, 그 뒤를 확인하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겁먹은 물량들 큰 손한테 넘어가는 이런 그림들 과거 바닥권에서 자주 나왔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더 흔들릴 수 있고요. 이번에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천천히,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오늘 진짜 남기셔야 될 건 바로 이거 한 가지예요. 무서운 헤드라인이 떴을 때 그 글자만 보고 겁먹지 말자라는 겁니다. 대신에 큰 손들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발자국을 같이 보자라는 건데, 뉴스에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있지만요, 시장 돈의 흐름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 스트래티지의 매도는 확신이 꺾인 게 아니라 배당금을 주려던 작은 정리였었고, 그 수량은 전체의 0.004%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간 큰 손들 6주일 만에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이건 겁먹은 손에서 단단한 손으로 물량들이 넘어가는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너지는 자리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확정은 아니니까 나눠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무조건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큰 손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사모으는 기간 동안 정작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서 비트코인을 팔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 직접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 포함해가지고 잘못 접근을 하시게 되면요, 이 투자금 자체가 청산당하거나 해외 거래소 어디로 보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물 매매는 말 그대로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큰 위험 리스크를 갖고 또 접근을 하시게 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 내가 수익 낼 확률에만 더 높게 생각을 하시지 반대로 손실 봤을 때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차했을 때 이미 청산당하고 또 투자금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쌓아나가는 투자, 모아나가는 투자, 이런 생각으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천천히 운영을 하셔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해외로 코인 송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보낼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국경을 넘어서 코인 옮기는 기록들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예정이고,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 정부 차원에서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코인의 해외 이동을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한테, 특히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악재인지 아니면 오히려 호재가 될지 오늘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지난 5월 26일이었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법 하나를 통과시켰었고요. 이름은 외국 환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쉽게 풀면 이래요. 외국의 환거래법은 우리 돈이 나라 밖으로 나간다거나 바깥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을 담은 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법 안에 코인이 새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지금까지는 돈에만 적용되던 규칙들이 이제 코인한테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이 법을 통과시킨 곳이 뉴스에서 재정경제부라고 나오고 있는데, 올해 1월달 이 정부 조직이 바뀌면서 예전에 기획재정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랑 세금을 맡는 쪽이 바로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래서 부처 이름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 법이 정확히 뭘 바꾸는 건지를 보셔야 되겠죠. 이거 내용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앞으로 국경을 넘어서 코인을 옮기는 일을 하는 사업자는 미리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먼저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등록을 하고 나서 코인을 국경 너머로 보낼 때마다 그 내역들 한국은행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누가 얼마를 어디로 보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인 기록들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 밀수를 잡는 관세청, 그리고 금융당국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세금을 빼먹는 건 아닌지, 몰래 물건을 들여온 건 아닌지, 또 돈을 숨겨가지고 빼돌린 건 아닌지를 같이 확인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인의 해외 이동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의 눈들이 한꺼번에 달라붙게 된다는 거고,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도 촘촘하게 그 문을 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요즘에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몰래 돈을 옮기는 일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걸 흔히
코인 환치기라고 부르는데요. 환치기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돈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은행을 거치면 그 기록이 전부 남죠. 그래서 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이 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거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 사람이 코인을 현지 돈으로 바꿔가지고 받아요. 은행은 한 번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환치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그냥 말로만 떠도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단속을 해봤더니 불법으로 오고 간 돈이 무려 6천억 원이 넘게 적발이 됐습니다. 6천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적발된 액수만 6천억이래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액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칼을 빼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에 대한 사실인데요. 근데 진짜 재밌는 지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정부가 이거 코인 막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건 코인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보내게 막는 게 아니라 보내되 기록을 남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막는 거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고, 또 등록하는 거는 문 열어두되 드나드는 사람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 정부가 택한 거는 뒤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번에 한 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데요. 코인을 국경 너머로 보내는 일들에 대해서 정식적인 업무의 한 종류로 인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인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게 이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규칙을 갖춘 정상적인 일이 됐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규칙을 만들어줬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코인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돈을 보낸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바로 리플 XRP가 처음부터 하겠다고 외쳐온 바로 그 일이었죠. 리플은 시작할 때부터 국경 간의 송금,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보내는 이런 송금 업무에 대해서 자기 존재 이유로 내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바로 그 국경 간의 코인 송금이라는 영역에다가 정식으로 규칙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묘하게 겹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먼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법은 개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규제 대상은 코인을 옮겨주는 사업자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코인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막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법이 지금 당장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법이 실제로 효과 있을지를 두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만의 지갑으로 코인을 직접적으로 옮겨버린다. 사실 그걸 전부 다 추적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이 법 한 가지로 불법 흐름을 완벽하게 다 막는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법을 무조건 강력한 규제라고만 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짚어드려 보자면요. 이 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건요. 코인이 정부가 만든 규칙 테두리 안에서 관리받는다라는 뜻이겠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번 법 자체가 바로 그 신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코인의 해외 이동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다루겠다는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규칙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럼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시장이 점점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큰 기관들이 안심하고 큰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결국에 정부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국경을 넘는 코인의 이동을 등록하고 보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코인을 막는 게 아니라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는 리플이 늘 강조해왔던 국경 간의 송금이라는 영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부조차도 코인이 국경을 넘나야 되는 미래를 전제로서 판을 짜기 시작을 했다면은, 그럼 그 미래에서 리플은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파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요, 만약에 지금 그만두실 게 아니고 이 중장기적으로 코인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조금이라도 이 건강한 매매 습관들을 바꿔보고자 노력할 줄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상승했을 때, 수익이 잘 나왔을 때, 그때 팔지 못했던 기억들, 이게 가장 아쉬움이 남으실 텐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누구도 최고점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당하게 내가 만족하는 상황들이 찾아오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더 상승해도 좋고, 하락하면 분할 매도해도 좋은 매매 습관들을 키워나갈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나만의 원칙을 세울 줄 아시는 건데요.
이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서 미리 목표 타점에 대해 가지고 혹은 시장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분할 매수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으신다면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리플 XRP를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저번에 높은 수익률들, 리플이 5,000원일 때 못 팔았던 기억들, 이게 내 스스로의 목표 타점을 높여나가고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지나간 타점들이요. 이건 지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저점에서 얼마나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이 리플 XRP 가격이 올해 들어가지고 4분의 1이 넘게 빠졌습니다. 한때 5,000원이 넘던 코인이 지금은 2,000원 밑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큰 돈들은 오히려 리플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팔고 있는데 지금 큰 손들은 대체 왜 이렇게 하락했을수록 더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 한 가지만 끝까지 따라오시면은 이 지난 3월달 리플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왜 그게 절반만 맞는 얘기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솔직한 말로 좋지 않은 거 사실입니다. 가격 자체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만 보시면 당연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시장 전체에 무서움이 짙게 깔려 있고요. 사람들이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리플 XRP에 점점 더 손을 떼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쳐다보는 가격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XRP 1,500원 부분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 밑으로 뚫고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내려가지 않고 지켜주느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힘이 빠지는 시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림들에서 딱 맞지 않는 조각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큰 손들의 움직임인데요.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도 기관들의 돈들은 리플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기관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개인이 아니라 큰 회사나 펀드처럼 덩치 큰 돈을 굴리는 곳들을 뜻합니다. 보통 이런 돈들은요, 시장이 무서워지면 같이 빠져나가야 정상이죠. 근데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 리플은 이미 3월 달에 좋은 소식 받지 않았냐? 분명히 상품으로만 인정받았다고 다들 날렸었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시려면은 3월 달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거부터 짚고 가셔야 됩니다. 지난 2026년 3월 17일 그 당시 미국의 두 금융감독기관이 손을 잡고 문서 하나를 냈었죠. 한 개는 증권을 감독하는 미국 SEC, 또 하나는 상품과 선물을 감독하는 미국의 CFTC, 이 둘이 무려 68쪽짜리 문서를 같이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리플 XRP를 포함한 주요 코인 16개에 대해서 디지털 상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는데요.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증권으로 묶인다. 그러면 규제가 훨씬 더 빡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한결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는 무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 이거 증권 아니냐, 이런 소송에 미국 SEC로부터 시달렸던 코인이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이 도장 자체가 그 기나긴 싸움에서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보였었고, 그래서 그때 다들 끝났다, 이겼다 이렇게 외쳤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숨어 있었습니다. 3월달 문서는 사실상 법이 아니었었죠. 정확히는 행정부가 내린 해석이자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행정부가 내린 결정은요,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 그럼 그 다음 정부가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막말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인데 나중에 민주당 쪽 정권이 잡아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바뀌고 반암호화폐 기조가 생긴다? 그럼 미국 SEC, CFTC 당연히 얘기를 뒤집고 번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국회가 만든 법은 어떨까요? 한번 이 법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되돌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받은 그 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별표가 하나 붙어 있었다라는 거. 단 정권이 바뀌면 다시 흔들릴 수 있음. 바로 이 별표였다는 거고, 이게 바로 3월 달의 승리가 절반짜리 승리였던 정확한 이유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표를 떼어내려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걸 진짜로 영구적으로 못을 받고자 한다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한 상황일까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냥 디지털 자산의 규칙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주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3월 달의 그 결정들에 대해서 단순 결정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서 끌어올리는 작업인 거고, 그리고 지난 5월 14일 이 법안이 미국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15대 9였고요. 야당에서도 2명이 찬성 쪽으로 넘어왔어요. 만약에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이 된다. 그렇다면 리플의 상품 지위에 대해서 영구적인 법적 근거가 생길 겁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진짜 빗장이 걸린다라는 거고, 이제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들, 큰 손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기금이나 보험사처럼 수십 년을 내다보고 돈을 굴리는 곳들 있죠. 이런 돈들은요, 이번 정부가 우리한테 잘해준다? 이 정도로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규칙이 안 바뀐다. 이게 확정돼야지 비로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소식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 또 호재 하나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리플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단 하나의 구조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언제든 되돌려질 수 있다. 바로 그 위험성들, 지금 막 제거되는 중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큰 손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빗장을 거는 작업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늦추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트럼프가 겉으로는 이 법안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죠. 정권이 바뀌어도 못 되돌리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공개 지지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 안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항이 하나 들어있는데, 정부 관계자가 암호화폐로 사사롭게 돈을 버는 걸 막자라는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항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서 남아있어요. 왜냐면 이 조항은요, 이 트럼프 본인이 여러 갈래 암호화폐 사업에 깊숙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 사사롭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목을 겨누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빗장을 걸겠다고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정작 자기 사업 때문에 그 빗장 거는 일을 늦추고 있는 모양새가 완성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 이게 가격에는 언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랑 구조가 달라진 시기는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단기적으로 리플은 아까 말씀드린 1,500원 부근, 이 지지선을 남겨두고 시장 심리에 따라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흐름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 진짜 큰 변화를 일으킬 방아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완전히 법이 되는 시점이 아직까지 가깝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이걸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잡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넘어야 될 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원 전체 표결에서 60표를 채워야 되고, 그러려면 야당표가 7개쯤이 더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하원과의 조율들, 그리고 세부 규칙을 만드는 과정들까지도 줄줄이 소세지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실제 효력을 갖는 규칙들 2027년에야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겠고, 심지어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2027년 이후로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가격이 확 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닥이 천천히 단단해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이고요. 그 이상은 아직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월달 리플이 받은 상품 도장은요, 이 정권이 바뀌면 흔들릴 수 있는 절반짜리 승리였다는 사실, 클래리티 법안은 그 도장을 법으로 못을 박아서 큰 손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빗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빗장을 가장 크게 외친 사람이 동시에 그걸 가장 늦추고 있다는 게 지금의 정말 묘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만약에 이번 법안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은 바로 그 조항 때문에 끝내 무산이 된다면은 3월 달에 받았던 그 상품 도장은 과연 끝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트 타점과 단기 타점에 대해서 목표가로 걸어놓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유 중에서는요, 먼저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고 내 일상에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간혹 보면요, 단기 타점으로서 접근을 했었지만 계속해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팔까 말까, 이거 괜히 지금 팔면은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다가 5% 10% 수익 잘 나올 때도 안 팔고 그냥 눈치 보기 매매하시다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결국에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의 기회들, 이런 기회들마저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원하는 목표 타점에 차라리 걸어 놓으시고 익절이 완료가 되면은 그냥 더 상승하면 더 올라라, 이런 마인드로서 속 편하게 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매매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일 뿐이고 내 일상에 피해가 갈 정도로 신경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속 편하게 그냥 목표가를 걸어놓고 익절 나왔을 때 거기서 더 오르던 떨어지던 신경 안 쓰고 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매매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딱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리플을 실제로 주고받은 횟수가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무려 36.4%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가격은 어떻죠? 오히려 폭락하고 있죠. 1,800원 근처까지 딱 묶인 채로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같았으면 많이 쓰이면 값도 따라서 오르는 게 정상인데 송금 횟수가 증가했는데도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실 겁니다.
가격 자체가 몇 달째 그 자리인데다가 또 폭락을 하고 있고요. 사상 초고가 대비했을 때는 거의 60% 넘게 빠진 자리입니다. 게다가 매년 6월달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부터 차트상으로도 리플한테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달입니다. 이 차트를 켜봐도 답답한 모양새만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가긴 가는 거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답답한 차트 밑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죠. 가격이 멈춰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화면 뒤에서는 돈이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하나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큰 손들이 리플 XRP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요, 이 골이라고 부르는 큰 투자자들이 리플을 7,100만 개 추가 매집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대략 1,400억 원 규모를 샀다라는 거고, 다들 무서워서 공포에 던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저렴한 가격에 줍줍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큰 손들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로 기관들의 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리플을 담는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ETF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투자자 돈을 모아가지고 대신 사주는 묶음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2조 3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돈이 들어올 때마다 시장에 풀려있던 리플이 그만큼 잠겨버리기 때문인 거고, 사고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세 번째예요. 가격이 하락한다는데 돈을 건 사람들이 한쪽으로 심하게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이 내려가야지 돈을 버는 걸 공매도라고 부르죠. 쉽게 말씀드려서 리플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이 하락에 내가 베팅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하락 베팅 자체가 상승할 거라는 롱 베팅보다도 무려 9배가 많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하락에 건 돈이 3,400억이고요. 또 상승한다는 롱 베팅 쪽은 360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리플이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한쪽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베팅이 한쪽으로 쏠릴 때 오히려 그 한쪽으로 쏠린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지금 현재 숏 베팅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이 상승할 거라는 역사 패턴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들을 한번 맞춰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그림이냐면요,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면 반대로 터질 때 충격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버틴다거나 오히려 살짝 올라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에 걸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막으려고 급급하게 리플을 다시 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면요, 가격은 더욱더 빠르게 위로 튀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숏스퀴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하락에 걸었던 사람들이 떠밀려가지고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을 다시 보시면은 큰 손들은 사모으고 있고, 또 기관도는 물량을 잠그고 있고, 하락 베팅은 9배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실이 한 가지 더 붙는데요. 6월달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가상자산의 규칙을 분명하게 정하자는 법입니다. 여기서 규칙이 분명해지면 기관들이 더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네트워크 사용량 36.4% 증가했고, 우리는 이걸 리플 좀 그냥 많이 썼나 보다, 이 정도로 가볍게 봤습니다. 근데 방금 맞춰본 그림 위에 이 숫자를 다시 올려놓으시면요,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썼다라는 신호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바닥에서 무언가 조용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에 가깝겠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던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 시장의 돈들은 거꾸로 오히려 들어오고 있었다는 사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큰 손들이 사모은다라고 해서 가격이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 반등이 따라온 적이 많았던 건 사실이겠지만요. 하지만 과거가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먼저 리플이 단기적으로 1,700원 지지선 라인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갈림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 큰손 매집들, 기관 자금들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줄 겁니다. 또 그 상태에서 6월달 법안 표결 같은 좋은 소식이 한 가지라도 나와준다, 그렇다면 현재 9배로 쌓여져 있는 숏 하락 베팅들 빠르게 풀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위로 튀는 강력한 숏 스퀴즈 현상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 XRP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요, 이 매도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바닥에서 매수할 사람들이 현재 쌓여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반대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겠죠. 만약에 1,7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 그림은 잠깐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딱 한 가지, 바로 이 지지선인데,
결국에 가격은 멈춰있지만 그 밑에서 큰 선과 기관들은 조용히 리플을 보고 있다는 사실, 또 하락의 건돈이 9배나 쌓여 있어가지고 이 방향성만 바뀌면요, 그 힘들이 거꾸로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공포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1,700원 지지선 라인을 차분하게 지켜보실 타이밍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6월달 벼반 표결 자체가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은 지금 9배로 쌓인 이 베팅은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터지게 될 수 있을까요? 리또 속이다, 리플 끝났다, 얼마까지 하락한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다 보니까 리플 XRP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리플 구독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리플이 현재 안 좋고 또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고 또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 패턴들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5,000원이던 리플이 얼마까지 하락했죠? 160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5,000원까지 또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죠? 그 당시랑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하락하진 않겠지만요.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하락 구간이 찾아온다면 과연 내가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됐을까? 과거 역사 패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은 걸 갑작스럽게 스위치 버튼 누르듯이 좋아지도록 바꿀 수는 없겠죠. 지금 시장은 어차피 알아서 스스로 때가 되면은 반등이 오고 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그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대응의 시간들이 더 길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했고 또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방법까지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또 건강한 대응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보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가지 회사가 갑작스럽게 코인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 돈의 무려 20배까지도 레버리지 베팅이 가능한 완전 도박판 형태로 진행이 된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은 이걸 사고 팔 수 있는데요. 정작 그 삼성전자가 상장되어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이걸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막혔을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리플, 그러니까 XRP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번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 소름 돋는 지점들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부터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래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권사 어플 깔고 계좌 만들고 주식시장 열리는 평일 낮에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가 만든 거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파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코인 상품을 만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삼성전자 주식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표만 떼어다가 코인 시장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은 한 주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코인으로서 밤이든 새벽이든 24시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가격이 오르는 쪽에도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도 상방이든 하방이든 양쪽 전부 다 걸 수 있고요. 게다가 내 돈의 최대 20배까지도 끌어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걸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 같겠지만 그냥 내 돈보다 훨씬 더 크게 베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조금 신기하시죠?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바이낸스는 이 상품을 한국 이용자한테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측이 아니라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공지한 내용이에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코인 규제가 세계에서 손꼽히기 엄격하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삼성전자를 코인으로 사고 팔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를 만든 나라 사람들만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뭐 다소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진짜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전혀 다른 이유로서 조용하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리플, XRP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코인이 된 뉴스인데 왜 리플 가진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시려면 단어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로 토큰화라는 건데요. 토큰화는 쉽게 말씀드려서 현실에 있는 진짜 자산에 대해서 코인처럼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바꾸는 겁니다. 방금 전 바이낸스가 삼성 주가를 코인으로 만든 거 따지고 보면 토큰화의 한 가지 종류라는 거죠.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런 것들을 전부 코인처럼 쪼개서 거래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토큰화에서는 사실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얼굴을 구분하는 순간에 아까 그 질문들이 풀리게 되는데 첫 번째 얼굴은 방금 본 바이낸스입니다. 빠르고요, 거칠고요, 규제 밖에 있는 쪽입니다. 개인들이 20배 베팅을 하고 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아예 막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기에 가까운 버전인데 두 번째 얼굴은 전혀 달라요. 점잖고 느려 보이지만요. 진짜로 큰 은행들이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얼굴을 몇 년째 준비해온 곳이 바로 리플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실 한 가지만 짚어드려 보자면요. 올해 5월달 조용하게 지나갔었지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라는 회사,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JP모건, 마스터카드, 여기 리플까지도 손을 잡았는데요. 이들이 함께한 일은 토큰으로 만든 미국 국채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단 5초 만에 주고받는 거였었고, 원래 이런 거래들이요, 이 몇 날 며칠씩 걸리곤 했었는데 그걸 5초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 최대급 카드 회사하고 은행이 직접적으로 해낸 일들인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 이 돈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곧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가장 답답해하던 부분들이 바로 이 느린 속도였었죠. 그리고 이쯤에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같은 토큰화라는 흐름이 한쪽에서 바이낸스를 통해서 개인들의 투기 시장으로 터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을 통해서 점잖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통 어떤 특정 흐름이 투기 버전과 제도권 버전으로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요. 그거는 그 흐름이 곧 우리 일상으로 넘어오기 직전이라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 그냥 분위기만은 아니에요. 리플이 쓰고 있는 블록체인인 리플레저, 그 위에서 올라온 현실 자산 규모가 최근 자료 기준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워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규모가 2200% 넘게 불어났는데 무려 22%가 아니라 2200%가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1년 만에 이룬 수치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삼성이 코인 됐대, 이 정도의 뉴스인데, 근데 실제로 그 뒤에서는 세상의 진짜 돈이 조용하게 블록체인으로 옮겨 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리플은 그 길목에 미리 가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김이 조금 새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거짓말이거든요. 이렇게 토큰화가 폭발하고 대형 은행들이 다 붙었으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XRP 가격도 막 상승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지금 XRP 한 개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도 안 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3,000원을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한참 내려와가지고 답답하게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술이 잘 쓰이는 거랑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생각보다 다른 시기로 움직인다는 뜻이고,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가격이 곧바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이걸 솔직한 말로 말 안 하고 은행이 붙었으니까 무조건 상승한다, 이러면은 그건 시청자분들을 속이는 거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가격은 뭐가 움직이는 걸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열쇠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새로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번 6월달에 미국 상원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죠. 이게 통과되면은 XRP가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품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금이나 원유처럼 불법 증권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 대형 기관들이 XRP에 선뜻 못 들어온 이유들, 바로 이게 불확실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시중의 돈들은 이미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XRP를 담는 ETF라는 상품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들어왔고요. ETF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일반 투자자도 쉽게 살 수 있게 묶어놓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반대로 가격을 누르는 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6월달에 리플이 묶어뒀던 XRP 10억 개를 시장에 풀었어요. 물건이 갑자기 많이 풀리면 값이 눌리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요즘 비트코인이 흔들리게 되면서 코인 시장 전체가 같이 눌렸었고, 또 XRP도 그 영향력을 많이 받았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과 누르는 힘이 맞붙어가지고 가격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토큰화랑 기관들의 움직임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미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멈춰있는 가격이 다시 방향성을 잡는 결정적인 순간, 아마 이번 6월달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될 거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가격을 누르는 가장 큰 돌덩이가 규제 불확실성이고요. 그리고 클래리티법이 바로 그 돌덩이를 치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삼성코인이 된 이 사건은 사실 세상의 자산들이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는 거대한 흐름의 한 조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의 점잖은 쪽 길목에 리플이 미리 서 있는 거 맞는 말이겠지만,
그게 곧바로 XRP 가격의 상승을 뜻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방향성은 이번 6월달 미국 클래리티 표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겠고, 만약에 이 클래리티법이 통과돼가지고 XRP 합법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 지금까지 눈치만 보던 큰 기관들의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다음 영상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유만 하고 또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찾아올 거다 예상을 하고 적당한 반등에서 이 분할 매도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어떻게 분할 매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리플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시장 흐름과 맞지 않는 무리한 타점들이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이 팔고 싶은 가격이 팔아야 할, 매수해야 할 가격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비중을 조절하고 1830원, 1910원 라인에서의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적당한 단기 고점 2250원 라인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분할 매도에 대해서 목표가 도달 수익까지도 실현시켜드리는 이 적당한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요. 내 평균 단가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하고 맞춰놓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갑작스럽게 5% 폭락했었죠. 근데 같은 날 다른 큰 주식들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오를 것도 내릴 것도 없이 잔잔했었는데 오로지 테슬라만 혼자서 푹 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5%나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건요. 이 사건이 도지코인을 가진 사람들한테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아마도 속이 조금 철렁하셨을 텐데요.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지코인도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 먼저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두 가지만 같이 풀어드려 보려고 해요. 왜 이번에 테슬라가 하락을 했을까? 그리고 그게 왜 도지코인을 가진 사람들한테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왜 떨어졌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인은 회사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새로운 경쟁자가 하나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그 경쟁자가 바로 오픈 AI입니다. 여기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를 만든 회사고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우리도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남겼죠. 그리고 그것도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요. 문제가 뭐냐? 테슬라가 이미 똑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만드는 사람 모양 로봇 이름이 바로 옵티머스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를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미래라고 줄곧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줄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미래에 갑작스럽게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들 차원에서는요. 이거 테슬라 혼자서 다 해먹는 그림이 깨졌네. 이렇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게 이번 테슬라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이게 도지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테슬라 로봇이든 오픈AI 로봇이든 전부 다 주식 얘기인데 도지는 코인인데 상관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먼저 솔직하게 짚고 갈 게 하나 있어요. 이 도지코인을 가진 분들이 그동안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었던 소식이 뭐였었죠? 바로 엑스머니라는 겁니다. 엑스는 예전에 트위터라고 부르던 그 어플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어플 안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엑스머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래전부터 도지코인을 좋아한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해왔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도지코인이 들어갈 거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도지코인으로 돈을 보내고 도지코인으로 응원할 수 있는 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셨었고, 근데 지난 4월달 엑스머니가 실제로 나왔을 때 도지코인은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보통 돈으로만 작동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코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아니 믿었던 호재도 깨졌고 테슬라도 흔들리는데 그렇다면 도지코인은 정말로 끝난 거 아니냐. 바로 그리고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한테는 지금 훨씬 더 큰 사건이 코앞에 와 있는 단계인데요. 스페이스 X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켓 회사예요. 이 회사가 6월달 중순에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되는데 상장이라는 거는 그 회사 주식을 이제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상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살펴보면은 이 회사 가치를 2,600조 원에서 3,00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어떤 회사도 해보지 못한 역대급 역사적인 규모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이 스페이스X 주식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상장 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잘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머스크라는 이름에 묶여 있으면서 누구나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은 오랜 시간 전부터 머스크랑 한 묶음처럼 움직여 왔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큰 관심들이 쏠리는 시기가 온다면은 이 사람들의 돈들이 도지코인으로 흘러드는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엑스머니가 처음 발표가 됐을 때 도지코인이 하루 만에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냥 곧 나온다? 이런 발표만으로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진짜 기능이 나오기도 전에 기대감 하나로 도지코인이 움직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중순 일론 머스크의 사상 최대 상장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한 곳으로 모일 가능성이 크겠고, 그리고 그 관심의 일부가 도지코인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도지라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전 세계 투자자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흐름 때문에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이 둘은 완전히 별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로봇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요. 오픈 AI도 테슬라도 이 로봇을 100만 대씩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여기서 로봇이 수백만 대 돌아다니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로봇들은요, 일을 할 거고 끊임없이 뭔가를 사야 될 겁니다. 전기도 사야 되고 데이터도 사야 되죠. 그것도 아주 작은 금액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양을 주고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 송금으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원짜리를 100만 번 보내려고 하면은 수수료가 보낸 돈보다도 더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도지코인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묘하게도 로봇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도지코인이 원래 노리던 자리가 더욱더 그럴듯해진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실제로 도지코인을 그렇게 쓰는 회사들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지금 실제 가격은 어떤지 보셔야 되겠죠. 현재 도지코인은 한 개에 140원 라인입니다. 한때 700원 가까이 상승했던 코인이 지금은 많이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작은 변화가 한 가지 생겼었죠. 도지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아래로 눌려오던 내리막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2024년 말부터 가격이 그 선 밑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도지코인이 그 선을 위로 살짝 넘어섰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한 발짝 빠져나온 모양새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도지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로 3주 연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겠지만 흐름의 방향성이 바뀐 것만은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공포에 가깝다라는 사실인데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다들 겁먹어 있을 때 오히려 흐름이 조용히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6월 중순 스페이스X 상장이 다가오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도를 타고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셔야 될 가격대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도지코인 130원 근처를 버티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60원 라인 위를 다시 회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만 지켜내게 된다면요, 위로 한번 크게 움직일 만한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도지코인이 지금까지 머스크 관심도가 커질 때마다 가격이 반응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번 상장은 그 관심도를 한 번에 끌어올릴 만큼 상당히 강력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는 거고, 하지만 이게 절대 확정이 아니에요.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전체 시장이 같이 무너진다면은 도지코인도 버티기 어렵겠죠. 게다가 상장이라는 게 기대할 땐 상승하다가 막상 터지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만 보지 말고 이 두 가지 위험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테슬라가 하락한 거는 오픈 AI라는 로봇 경쟁자가 나타났기 때문이겠고, 도지코인이 기대했던 엑스머니 호재는 깨졌지만 6월 중순 일론 머스크의 사상 최대 상장이라는 더욱더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도지코인은 그 관심도가 흘러들 수 있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자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6월 중순 그 상장이 진짜로 시장을 뜨겁게 달구게 된다면
그날 도지코인은 과연 어디까지 움직이게 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그 시나리오들 숫자로서 더 자세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 단기 타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 매도에 대해서 내가 팔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큰 욕심만 내려놓으셔도요. 매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매수할 때 목표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이 타점에 대한 매수와 동시에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단계가 아니라 차라리 그냥 걸어두고 적당하게 신경을 덜 쓰는 거, 이게 오히려 건강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알트 타점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도 목표 가격에 걸어두시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방향성으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결국에 내가 자주 쳐다본다고 빨리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팔고 나서 더 상승하더라도 그냥 신경을 덜 쓰셔가지고 건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으로 안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